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2023년 8월 달에 베를린에서 개최됐던 세계 선수권대회,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양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회로 치는데, 보통 이제 양궁 국제대회 3대장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올림픽, 이게 최고 존엄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홀수년입니다. 그때 개최되는 세계 선수권대회.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해마다 5번씩 개최돼요. 현대 양궁 월드컵. 이 세 가지가 이제 거의 뭐 3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 양궁 월드컵.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왜 굳이 현대라고 할까? 네, 맞아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 현대가 많습니다. 현대가 정말 한국 양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양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회사더라고요. 뭐 아무튼 간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올해 8월 달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거 대비해서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국대 선수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양궁이 이런 거 훈련 준비를 하냐면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영상 갖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뭐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나 할 법한 뭐 아테네나 시드니나 이때나 통할 법한 이야기들을 갖다 영상으로 막 찍어가지고 올려놨던데, 무슨 뭐 유격 갔다 오고 해병대 캠프 갔다 오고 극기 훈련 받고 뭐 그런 거 하니까 이제 정신력이 강화돼서 한국 양궁이 세진다. 이제 그렇게 안 해요. 대단히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훈련장을 베를린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독일어 방송 틀어놓고 정말 똑같은 환경으로 다 합니다. 온갖 과학 장비들 다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심리학자, 심리 치료사 이런 전문가분들 다 모셔가지고 선수들 하나하나 멘탈 케어를 해요. 대단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 자리를 차지를 한 건데, 하여튼 준비는 정말 많이 했어요. 연습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 여자 국대지가 16강에서 인도네시아 팀을 만나서 여기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팀한테 깨졌다 하니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도 양궁을 잘하나? 어떻게 하다 거기다 깨졌지? 남자 국대지는 이때 금메달을 땄어요. 여자 국대지는 당연히 딸 줄 알았는데 거의 뭐 세계 최고 전력이었거든요. 이때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데 충격적으로 16강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진짜로 강팀이었냐? 일단 이때 당시 양궁협회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의 영향 때문에 변수가 심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사실 핑계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은 서로 공평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정말 극악의 확률로 우리 선수들 쏠 때는 바람이 안 불고 저쪽 선수들 쏠 때는 바람이 분다든가 혹은 뭐 반대가 된다거나 극단적인 확률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뭐 흔한 일은 또 아니죠, 또 그게. 다만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건 사실이긴 해요. 제가 이때 영상 좀 몇 개 찾아봤는데 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거 그냥 뭐 가건물이 날아갈 정도로 이 정도면 거의 뭐 자연재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바람이 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바람은 서로 공평하게 부니까요. 그거보다도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봐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팀이 절대 약팀이 아닙니다. 절대로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파리 올림픽 보실 때도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이 올라왔을 때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양궁은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경기예요. 그래서 동남아나 인도 요쪽 선수들도 절대 실력이 낮지 않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그걸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실내 양궁장 가가지고 혼자 활 쏘다가 우연찮게 이제 전직 코치 출신 분을 만나셨어요. 코치 생활만 한 10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양궁장에서 이제 매니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활 쏘는 자세가 그래도 조금은 이제 배웠으니까 이게 완전 초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흥미를 갖고 자꾸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을 갖다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8월 달에 베를린에서 우리나라 여자 국대팀이 충격적으로 탈락을 했는데 저 왜 그런 거냐? 방심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뭐 컨디션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냐? 바람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거는 이유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팀이 약팀이 아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도 양궁을 그렇게 잘했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분 이제 인생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 나이는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랑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뭐 아마 저보다 한두 살 아래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저랑 이제 비슷한 또래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양궁은 일단 엘리트 스포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활 스포츠가 우리나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수도권 일대에서는요. 양궁을 접하기가 일반인들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다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선 그렇게까지 자리 잡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생체 쪽이 원체 저변이 확장이 안 되고서 이게 상당히 좀 부실한 상황이죠.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컴파운드 보우 쪽이죠. 그래서 주지원 선수가 메달을 따오셨는데 이분이 생체 출신이에요. 비선수.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닌 분이신데 따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러러보고 많이들 그랬었는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길래 엘리트 선수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냐. 근데 저는 이분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길래가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연습을 했길래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면 양궁계 현실을 아니까요. 알고 봤더니 뭐 이제 지방에서 그 축사 같은데 근데 빌려가지고 지문 그걸 빌려서 거기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런 환경이라도 돼야지 뭐가 성립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분이 뭐 수도권에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출퇴근하시는 분이면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거는 환경상. 제가 절대 이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래요. 그게 진짜로. 하여튼 생체 출신이 이렇게 된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생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생체 출신 선수분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저도 좀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근데 야외 양궁장은 꿈도 못 꾸고 그냥 기껏해야 이제 실내 양궁장만 돌면서 취미생활로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생체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기는 하죠. 이번에 이제 한국 양궁이 이제 60주년 맞이했거든요. 그 행사를 올 연말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양협 회장이 현재 정희성 회장이시죠. 정희성 회장께서 뭐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양궁 대중화에 앞으로 힘을 쏟겠다. 뭐 얼마나 달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역점 사업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생활 스포츠로서의 양궁은 그야말로 꽝입니다. 접근도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제 현대가 멱살 잡고 캐리를 하니까 엘리트 스포츠로서 이렇게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것도 아니었으면 그냥 엘리트고 뭐 그냥 다 주저앉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엘리트 스포츠인데 보통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에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이제 분기점이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계속 양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만두고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냐. 그래서 봐가지고 뭔가 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선수 생활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거기서 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양궁이 원체 이게 돈이 안 된다고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실업팀이 잘 없어요. 시청이나 군청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실업팀 있는 선수들 다 합쳐봤자 200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규모죠. 그리고 실업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이거는 제가 어떤 팬분이 안산 선수님한테 SNS로 질문을 한 걸 이제 제가 보고서 답변 드리는 건데 실업팀마다 좀 사정은 다르겠지만 보통 받는 돈이 한 3에서 4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 보면서 그거 봤거든요. 여자 축구도 인기 없잖아요, 그죠? 여자 축구 선수들이 실업팀 들어가 봐야 연봉 5천밖에 못 받는데 이래서야 누가 이거 하려고 하겠냐. 좀 더 지원해달라.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이거 양궁 실업팀은 3, 4천이라는데 심지어 장비값도 엄청 들어가요. 장비값에다 그 유지비 하면은 1년에 1,00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실수익은 뭐 2에서 3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더군다나 뭐 운동선수니까 수명이 있잖아요. 양궁이 그래도 뭐 축구보다 오래 한다고 해도 30 중반이면 거의 은퇴를 해야 되니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내던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참 비극적인 얘기인데 양궁 선수들이 실업팀 들어가서 대개 다 목표치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국제대회 나가가지고 연금 포인트 쌓아가지고 은퇴를 한다. 거의 다 목표가 그거기는 해요. 올림픽 나가서 이제 금메달 따는 건 정말 소수의 사람들한테 허락된 영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기대도 안 하고 연금 포인트 쌓는 거 그게 이제 대부분 다 목표가 되는 거죠. 그나마 이것도 실업팀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거고 그냥 대학팀에서 끝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대학팀까지 갔다 나온 선수분 만나셨는데 대학팀은 아예 연봉이 없습니다. 연봉 없고 그냥 경기에서 입상하면은 그 상금 분배하는 거 그 정도만 있어요. 그러니 사비 들여서 대학팀까지 그렇게 보내고 나중에 실업팀 들어가가지고 연봉 3, 4천 받으면서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한다. 참 미래가 막막한 거지 알고 보면은.
그래서 고2 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 그래서 마실 분들은 그때부터 빡세게 1년 동안 공부해 가지고 수능 보고 1-2년 공부해서 수능 보는 거고, 하실 분들은 이제 넘어가서 뭐 바로 실업팀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일단 대학 들어가서 대학팀 갔다가 실업팀을 가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두 번째 분기점이 거기죠. 때려치고 다시 또 이제 뭐 직장을 구해 본다든지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실업팀 들어갔다가 끝내 국대 선발도 안 되고 연금 포인트도 못 쌓고 딱히 뭐 이제 우수한 성적도 못 거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좀 비참하게 되는 거죠. 평생 활만 썼는데 갑자기 어디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죠? 뽑아줄 만한 데도 없을 것이고. 근데 이분들이 그냥 있는 데 없는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 하셨던 게 뭐였냐면 실내 양궁장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후반부부터 우후죽순격으로 서울 중심으로 이게 형성이 됐어요. 그랬다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거진 다 망했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어도 이게 마냥 성공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양궁이라는 거 자체가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살짝 좀 거리감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실내 양궁장 하다가 말아먹고, 혹은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고, 혹은 그 밖에 이제 사업한다고 하셨다가 또 그것도 날려먹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잡은 동아줄이 뭐냐? 그 무적행에서 끌어올려줄 동아줄이 하나 나옵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태권도하고 패턴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콜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양궁이 원체 유명하니까 해외에서 이제 선수 출신 분들을 감독이나 코치로 모셔간다고 콜이 들어오는데, 부르는 돈이 기본 뭐 한 3배에서 5배, 한국에서 받던 연봉 그 정도 부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은 해외로 나가 가지고 코치 감독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보통 국제 대회에서 4강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죄다 뭐냐면은 한국인 코치 감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요. 미국도 이미 많이 진출했고, 남미 쪽이라든가 혹은 뭐 유럽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 아예 그냥 선수분들이 귀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 선수께서 이제 개인전 붙었을 때 일본 선수였죠. 하야카 렌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한국인이세요. 그렇게 귀화하신 케이스도 있고, 그때 일본 감독도 사실은 한국인 감독님이셨죠. 그래 이제 막 다 한국인 감독 코치 그렇게 이제 배치가 돼 있고, 이제는 동남아 쪽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이미 한국인 감독 코치를 진작에 데려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났던 코치 출신 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도네시아 선수들 실력은 이미 4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안타깝게도 돈이 없어 가지고 국제 경기 많이 못 나간대요. 그래서 국제 경기 경험이 부족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제 별로 못 뜨는 거지, 알고 보면은 실력 자체는 절대 약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때 당시 우리나라 여자 국대지가 인도네시아 팀에게 발목이 붙잡힌 게 무슨 어디 네팔 축구팀이 브라질 축구팀을 갖다가 잡았다, 그런 정도의 수준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정도 수준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역 강호로 통하는 한국 축구팀이 뭐 포르투갈 같은 그런 이제 정말 강팀들이죠. 이런 팀들을 한 번쯤 물고 늘어진다. 그 정도 수준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현실이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올림픽이나 이런 거 볼 때도 마냥 양궁에서 금메달 따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베를린 세계 선수권대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때 찍힌 이 세 분 선수, 강채영, 임시현, 안산 세 분 선수죠. 이 세 분 선수의 뒷모습이 절대 초라해 보이진 않았어요. 실제로 이 여자 국대주 분들은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엄청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다음번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실수였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패배는 그냥 한 번의 승리로 만회하면 될 뿐이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양궁이 금메달을 따오는 게 이젠 당연한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걸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패배가 아마 이분들한테 대단히 이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궁핍은 영혼과 정신을 낳고 불행은 위대한 인물을 낳는다란 말이 있었죠.
이날의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시안 게임과 아시아 선수권에서의 그런 엄청난 승리가 달성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